안녕하세요. 한강 작가가 10일 날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자랑스럽게 그걸 보면서 나도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하나 소개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히라버 시간입니다. 히라버 시간. 책이 아주 예쁘죠? 이 소설은 이제 장편이긴 하지만 분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빠르게 한숨에 다 읽어버릴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책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제 문장 하나하나가 아름답지만 또 철학적인 깊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이게 히라버 시간이니까 여기에 이제 히라버에서 원래 고대 히라버에서는 아름답다라는 말과 어렵다는 말과 고결하다라는 말이 분리되지 않고 이제 하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히라버 시간이란 이 소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답고 어렵고 고결한 그런 느낌이 드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22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 남자와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해 말을 못하게 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특이하고 재미있는 점은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의 챕터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져 있고,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챕터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작가가 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다른 시점으로 썼을까? 남자는 왜 1인칭으로 쓰고 여자는 왜 3인칭으로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독자와 주인공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면적인 시점이죠. 그래서 독자가 나라는 주인공과 모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오직 나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챕터들을 실제로 읽어가다 보면 시력을 잃어가는 상태와 그 심리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내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에 대한 동일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 이제 여자의 이야기는 3인칭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녀 또는 여자라고 지칭됩니다. 그래서 남자와는 다르게 거리감이 발생하죠. 한 발 멀리 떨어져서 그녀가 처한 상황과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남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보이는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구나 이거예요. 반면 여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저 사람은 왜 말을 못하는 것일까?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길래 언어에서 고통을 느끼고 거부까지 하게 됐을까? 말을 되찾을 수는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저도 모르게 애쓰게 되죠. 그래서 여자의 전체 삶과 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작가가 시점을 달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말해볼게요. 이 소설은 보르헤스의 묘비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보르헤스의 묘비명이 어떤 거냐면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이 문장이라고 해요.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처음에 저는 여기에서 칼을 그냥 단순하게 단절로 해석을 했습니다. 보르헤스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 세상에 대해 약간의 원망을 담아 했던 말이 아닌가. 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는 끝끝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였구나. 이런 허무감? 이런 것들을 표현한 문장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히라버 시간이라는 소설 끝부분에 가서 칼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 소설 속의 남자는 보르헤스의 이 문장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칼이라는 건 실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르헤스의 그 문장을 그렇게 실명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보르헤스 집안의 남자들에게 시력이 점점 약화되어서 종국에는 상실되는 그런 유전적 질환이 있었다고 해요. 남자와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는 그 보르헤스가 말한 그 칼도 실명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끝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어떤 거냐면, 남자는 15살에 가족들과 같이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히랍 철학 학위를 따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이제 다 결별하게 되고, 31살에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상태로 홀로 한국에 돌아와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이 멀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사립 아카데미에서 히라버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왜 히라버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이 남자가 늦은 10대의 나이에 독일로 가서 그 외국어를 가지고서 거기에 동급생들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수학과 히라버만큼은 그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양에서 온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히라버는 달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도 히라버 문법에는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복잡한 히라버 문법 체계를 잘 이해하고 습득하는 소년을 보고 당연히 대단하게 봤겠죠. 그래서 남자는 그때부터 이 히라버를 자신을 지켜주는 고요하고 안전한 방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계속해서 학위까지 따게끔 계속 그 안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방처럼 히라버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시절부터 굉장히 예민했는데 특히 언어에 있어서 그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더 강렬하고 예민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언어가 수천 개의 바늘로 짠 갑옷처럼 나를 가두며 찌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을 굉장히 영민하고 그 천재적인 어떤 재능이 있었지만 그만큼 또 그것이 이 여자에게 고통을 주었던 거죠. 그러다가 17살 겨울에 언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정신과에 데리고 가지만 소녀는 정신과에서 준 약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그 상태 그대로 다시 그만두었던 학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 공립고등학교의 그 권위적인 선생들은 그녀의 그런 상태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단체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녀한테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극조차도 그녀의 침묵에 어떤 균열을 내지는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말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그녀가 아주 낯선 외국어였던 불어 시간에 그 비블리오테크라는 생소한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그 단어를 본 순간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말을 되찾게 된 거예요. 이 기억이 참 강렬했겠죠. 근데 20년 뒤에 이제 이 여자가 또 한 번 언어를 잃게 됩니다. 과거처럼 귀로 듣고 눈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다.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강의하고 그다음에 서평지 같은 데 칼럼을 기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언어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모든 일들을 그만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여자의 삶을, 소설 속 여자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거대한 분노와 비통함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완전히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 그 묘사는 그렇게 거칠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절제되어 있고 많은 것을 거기 적어 놓지 않았지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여성으로부터. 그녀는 그 수년 전에 이혼을 하고 아들과 둘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그 전 남편과 가족들이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이 여자가 아이를 기르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걸어왔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 차례의 소송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겠어요. 여기 뭐, 바늘 같은 말들, 피를 토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소송에서 패하게 되죠. 그 사이 항암 치료를 받던 어머니의 상도 치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녀는 분노도, 눈물도, 온기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언어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쉽게 절연할 수 없는 어떤 부모나 배우자, 자식,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온갖 말들과 감정을 이제 쏟아내게 되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더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 더 간절한 쪽에서 이렇게 온갖 말들과 감정을 막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화해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오히려 마지막에 느끼는 것은 그 아주 완전한 좌절감, 패배감, 공허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낸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생각하게 되죠. 물론 의식적 차원에서 먼저 생각하게 되죠.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나 이제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 속 여자 또한 이런 과정에 더 극단적으로 끝에서 언어를 잃게 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보지만 그녀가 말하기를 그 양육권을 빼앗긴 일이나 어머니의 죽음 같은 특정한 경험 때문에 자신이 말을 잃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언어를 잃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소설의 중반부까지도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떤 연결되는 지점이 나오질 않아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쓸쓸하고 고립된 각각의 개인들일 뿐인데요. 이제 남성은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남자는 독일에 있는 첫사랑 여인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남자의 첫사랑은 갓난 아이였을 때 열병을 앓아서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자의 나이가 17살이었는데 17살에 사랑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녀와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온몸이 땀에 막 흠뻑 젖을 때까지 수화를 연습을 하죠. 오직 이 남자 생각하는 건 그 여자와의 소통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는 어떨까 매일매일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굉장히 사랑이 큰 만큼 공포가 또 커진 거예요. 나는 눈이 앞으로 멀 테고 저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게 되면 지금처럼 필담으로도 수화로도 말을 나눌 수 없게 될 거다. 이런 공포에 자기 혼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인 연인에게 우리에게는 말이 필요할 거다. 무슨 말이든 나에게 해달라. 이런 어리석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가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고 그를 더 이상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필사적으로 사과하며 매달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그는 또 피를 흘리면서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또 이제 계속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어마어마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한순간에 그 입술을 열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그 목소리가 자연스럽지는 않았겠죠. 그 한 번도 말을 해보지 못한, 소리도 들어보지 못한 청각 장애인이니까. 근데 이 남자는 정말 진심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게 좋았고,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도, 지금의 나이까지도 그 목소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광기로 자신이 작업하던 나무 토막을 집어들어서 그의 얼굴을 내리쳤고, 그는 굉장히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린 채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사랑을 파괴했고, 그 사랑이 파괴될 때 어리석음도 함께 파괴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끝난 것은 굉장히 아프지만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배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눈이 멀게 된 후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필요치 않았으리라는 것을 안다. 라고 그 편지에 쓰죠. 나의 눈이, 그리고 내 시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동안에 우리 두 사람의 침묵 또한 온전해졌을 것이다. 그걸 안다. 그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편지에 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깨닫게 됐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주고 내가 암흑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신에 대해 미안해하는 마음, 죄스러워하는 마음 없이 당신을 그리워해도 되겠냐라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눈물이 날 것처럼 그 남자의 슬픔이 전해졌어요, 저는. 그리고 그 침묵이라는 것이 온전해진다면, 그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침묵이라는 것이 온전해진다면, 그것은 결코 어떤 결핍이나 불행이나 단절이나 이런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그 단서를 처음으로 이 부분에서 찾게 된 거죠. 그 여자는 그 20년 전에 그 낯선 외국어였던 불어가 자기의 그 언어를 되찾아 준 것처럼 이 자기한테 가장 생소한 언어인 이 히라버가 이제 그녀의 그 입술과 혀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달싹이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 남자의 히라버 강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리 내어서 따라할 수 없으니까 모두가 다 따라하는데 이제 여자는 그럴 수 없으니까 대신 연필을 아주
힘을 주어서 꽉 쥐고 그 죽은 히라버 단어들을 온 힘을 다해서 진짜 딱 꾹꾹 눌러 씁니다. 그리고 그 히라버 알파벳 옆에 구역질을 참으면서 모국어로 뜻을 또 써 넣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노력을 하고 언어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씀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없죠. 그리고 아빠가 이제 아이가 와서 그럽니다. 아빠가 나를 외국으로 보내버리려고 한다. 나는 떠나기가 싫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 좀 해달라. 그렇게 아이가 아주 정말 간절하게 엄마한테 부탁을 하죠. 그런데도 그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런데도 말에 침묵에 균열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영영 아이를 잃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그 말이 열리는 통로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여자는 거울을 봅니다. 그 자기 눈에서 피와 고름이 흘러나와야 맞다. 그런데 피와 고름이 흘러나와야 맞는 자신의 두 눈에 어찌 이리 고요와 침묵만 자리 잡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이기보다는 아무 생명 없는 가혹하고 단단한 물질이라고 느낍니다. 이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시도 썼던 사람인데 히라버로도 이제 시를 써서 노트에 적어놨는데 그걸 누군가 다른 학생이 보고 선생님 여기 이분이 히라버로 시를 썼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남자가 처음으로 여자에게 가까이 옵니다. 근데 여자는 당황하고 놀라서 자기 것을 보러 오니까 이제 당황하고 놀라서 이제 교재와 공책을 막 가방에 넣고 황급히 나가버립니다. 이제 남자는 자기가 그 여자를 당황하게 만든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 여자를 막 따라가서 그 수화로 미안합니다를 반복해서 말하게 되죠. 그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옛 연인처럼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청각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역시 남자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죠.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최초의 접촉입니다. 그 이 일이 있은 후로 남자와 여자가 계단이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각기 뒷문과 앞문을 열고 강의실로 들어설 때까지 비슷한 보폭으로 걷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어떤 미묘한 슬픔 같은 것이 어려있는 특유의 표정을 발견하기도 하고, 남자는 강의 시작 전에 이제 여자 쪽으로 다가와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통로를 향해서 이렇게 앉아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또 두 사람은 잠자코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이제 그의 얼굴이 그녀에게, 그녀의 얼굴이 그에게 낯익은 것이 되어갑니다.
뚜뚜